안녕하십니까, 박범철입니다. 인터넷을 통해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이 매우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아바타를 통해서도 그렇고 이모티콘을 통해서도 표현하기도 하고, 특히 요즘 보면 이 메신저의 대화명을 보고서 자기 자신의 기분이나 그 상태를 표현하기도 하죠. 오늘은 우울한 하루, 귀 빠진 날, 여러 가지 대화명을 사용하기도 하고, 특히 사회적인 이슈를 또 대화명으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이처럼 이 사이버 공간이 사람 사는 공간처럼 느껴지는 일, 어떻게 보면 반가운 일이겠죠. 자, 디지털 사진과 포토샵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기본 툴을 이용해 초대장을 만들어보자. 사진에서 필요한 부분만 선택 영역을 지정해 복사해 오고, 크기와 위치 등을 조정해 사진을 합성하고 이미지 보정도 해준다. 또 문자 툴을 이용해 장소와 날짜는 물론 제목과 메시지를 입력하는 법도 알아보기로 하자.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 모임이나 어떤 파티 이런 것들을 꼭 한 번씩은 열게 되는데요. 그럴 때마다 사람들을 초대하는 일, 어떻게 보면은 상당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내가 만든 정성껏으로 만든 초대장을 직접 만들어서 보내고, 그럴 때 또 그 사람들이 받고 상당히 기분 좋은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오늘 그런 부분을 알아보게 됩니다. 자, 오늘 강의하실 임규근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어떠세요? 임규근 씨는 직접 그 초대장을 만들어서 많이 보내고 그러십니까? 요즘에는 이제 인터넷이라고 하는 매체가 워낙 많이 좀 활성화되어 있어서, 네. 저도 요즘엔 이제 이메일, 근데 이제 이메일을 보낼 때 주로 이제 제가 포토샵을 좀 다룰 줄 아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만들어서 같이 첨부해서 보내게 되죠. 그러니까 그 초대장을 직접 그 엽서나 아니면 편지를 담아서 보내는 경우보다는 이메일, 요즘에 또 그런 분들도 상당히 이제 많고, 그게 또 어떻게 보면 간편하고 빨리 전달할 수 있으니까 효율적인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오늘 만들게 될 초대장 한번 보여주시죠. 예.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아기 돌사진, 돌잔치에 필요한 초대장을 우리가 지금 만들어 볼 텐데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이제 여기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응용을 하실 수 있을 텐데, 일단 기본적으로 아기를 찍은 사진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기를 찍고 난 후에 아기를 따로 선택해서 가지고 오고, 그다음 배경 이미지를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귀여운 동물 캐릭터를 이용해서 패턴 이미지를 만든 다음에 그런 작업들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메시지라든지 타이틀 입력해주고 케이크 이미지까지 합성을 해서 이런 결과물들을 얻은 그런 작업을 오늘 하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걸 가만히 보니까요, 이 전문 업체가 확실히 이제 그 프로 디자이너가 디자인하셔서 그런지 업체에 맡긴 듯한 그런 느낌까지 받을 수 있고, 이 정성이 들어가 있으니까 초대에 안 응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꼭 오게 되는 거죠. 네. 네. 자, 그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예, 그러면 이제 지금 보신 것처럼, 화면에 보여지는 것처럼 이게 오늘 우리가 만들 결과물인데요. 보시다시피 여러 개의 이미지들이 같이 사용된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문자들이 많이 사용이 돼 있죠.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먼저 소스 이미지가 준비가 돼야 되는데, 먼저 디지털 카메라나 일반 카메라로 찍은 사진을 포토샵으로 불러오시고요. 여기에서는 지금 우리가 보시는 것처럼 배경에 있는 이미지까지 다 초대장에 사용할 게 아니고 아기 사진만 선택 영역으로 지정해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이미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퀵마스크 모드라든지 일반 선택 툴들 여러 가지들을 활용해서 작업을 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선택해서 아기 사진만 따로 복사해 두시면 되겠죠. 네. 근데 보통 보면요, 이 따내는 작업들을 퀵마스크 모드나 그런 것들을 하니까 이제 불편하니까 처음부터 아예 지우개로 나머지 배경을 지운 다음에 이렇게 했는데, 그런 경우도 크게 문제는 없죠. 그렇죠. 이제 사용자의 취향에 따라 또는 작업자가 가장 편리한 방법에 따라 쓰시면 되는 거고요. 네. 어떤 방법이든 자기한테 좋은 방법을 쓰시면 되겠죠.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이미지를 먼저 선택해서 복사해 준비를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준비를 해뒀으면 이제 초대장을 만들기 위한 기본 배경 이미지를 만들고 작업들을 하나씩 해볼게요. 자, 컨트롤 N을 눌러서 새 작업 도큐먼트를 열기 위한 뉴 대상자를 열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가로는 12cm로 제가 설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세로도 역시 12cm로 설정을 하고요. 이것도 역시 출력을 할 때 몇 센치로 할 것인가 계획을 해야겠어요. 그래서 그렇죠. 편지 봉투의 사이즈나 그런 걸 고려해서 만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만일 이메일이라면 픽셀로 네. 지정하는 것도 괜찮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레졸루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해상도인데, 이게 어떤 목적으로 할 것인지에 따라서 이제 출력용이냐 이메일용이냐 따라서 좀 달라지겠죠. 그다음 모드는 출력용일 경우에는 CMYK로 맞춰주시는데, 일단 디자인할 때는 RGB 컬러로 맞춰주시고요. 자, 화이트 설정하신 다음에 OK 버튼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새 작업 도큐멘트가 열렸는데요. 자,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작업을 하나씩 해볼 텐데, 먼저 레이어 팔레트에서 제가 레이어를 하나 추가를 할게요. 자, 새 레이어를 하나 추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배경 색깔을, 전경 색깔을 바꿔주고, 전경 색깔을 바꾸는데, 일단은 여기서 제가, 귤색 계통의 색깔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요거를 OK를 눌러서 전경색을 바꾼 다음에, 이거를 레이어 1에다가 채울 건데, 예전에 배웠다시피 단축키, Alt 딜리트를 누르면 전경색이 바로 채워지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아까 초대장 이미지를 유심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배경 부분이 그 체크 무늬에 배경이 만들어져 있는 걸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새 레이어를 하나 추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런 체크 무늬를 만드는 작업을 하실 때는 되도록이면 이제 정확하게 간격들을 또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그런 정확한 정밀한 작업을 하실 때는 뷰 메뉴에 쇼 메뉴에 보시면 그리드 메뉴가 있죠. 컨트롤 큰 따옴표를 눌러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그리드 메뉴를 열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작업 도큐멘트를 빈 공간이 약간 보이도록 해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툴박스에서 사각형 선택 툴, 이때 반드시 중요한 점은 패드 옵션이 0픽셀로 설정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요. 자, 그럼 제가 이렇게 세로 쪽으로 길다랗게 지금 그리드를 보시면서 이 정도의 선택 영역을 한 부분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선택 영역이 지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다가는 제가 흰색을 채워볼게요. 근데 툴박스를 보니까 흰색이 배경색, 백그라운드 컬러로 지정되어 있죠. 그래서 단축키 이번에는 컨트롤 딜리트를 누르면 이렇게 선택 영역에 흰색을 채워놓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레이어에다가 이 체크 무늬를 계속해서 만들어야 되니까 옆쪽으로 이미지를 복제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무브 툴 선택하고 그 다음에 수평으로 복제를 할 거니까 Shift Alt 키를 단축키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일정한 간격들을 이렇게 유지를 하시면서 그리드 라인을 보시면 간격을 유지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복제를 해두시면서 작업을 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세로의 배경색을 만들어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로의 배경색도 만들어주면 좋죠. 자, 이제 컨트롤 D를 제가 눌러서 선택 영역을 해제한 다음에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뒤에 있는 레이어 1에 있는 색깔과 레이어 2에 있는 흰색이 서로 자연스럽게 어울리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레이어 2에 있는 오퍼서티, 투명도를 제가 20% 정도로 설정을 하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뒤에 배경과 합성이 되면서 어울려지게 설정이 됐죠. 네, 이런 것도 상당히 노하우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배경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벽지라고 생각해도 되는데요. 이 월페이퍼를 만들 때, 그럴 때 어울리는 색깔을 서로 조합을 하는 데 있어서 자연스럽게 합쳐지려면 오퍼서티, 이 불투명도를 조정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로, 세로 이렇게 패턴이 들어가야 되니까 레이어 2를 하나 제가 복제를 하겠습니다. 레이어 2를 레이어 팔레트에서 드래그해서 크리에이터 뉴 레이어 아이콘 위에 올려놓고요. 그럼 레이어 2 카피가 만들어졌죠. 근데 똑같은 방향의 문양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가로 방향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배웠다시피 이미지 메뉴에, 에디트 메뉴죠. 에디트 메뉴에 가보시면 트랜스폼 메뉴에 보시면 여기에 플립 호리존탈이나 플립 버티칼 또는 로테이트 180도, 90도, CW, CCW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90도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시키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시키니까 이렇게 똑같은 무늬의 패턴 이미지가 옆으로 누는 걸 볼 수 있죠. 아, 이것도 노하우예요. 우리가 보통 이 세로줄 근 다음에 가로줄을 그어야겠다 그러면 처음부터 가로줄을 선택하고,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간단하게 그냥 그 세로줄 레이어를 복사해서 이 클록와이즈 시계 방향으로 돌려주기만 하면은 그냥 만들어지는군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동물 문양의 패턴 이미지를 배치할 그 위치, 아까 보신 것처럼 핑킹가이 이렇게 자른 것처럼 그런 종이, 테두리 자른 것처럼 그런 효과의 이미지가 만들어져 있었는데 그 작업을 같이 한번 해볼게요. 네. 자, 그 다음에 레이어 팔레트에서 역시 새 레이어를 제가 하나 추가를 하겠습니다. 크리에이터 뉴 레이어 아이콘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일단 전경색을 흰색으로 설정을 해둬야 되니까 배경 색깔이 흰색이니까 여기에서는 제가 전경색과 흰색을 교체를 시켜볼게요. 배경색하고 전경색을. 구부러진 화살표를 클릭하면 전경색과 배경색의 위치가 바뀌어지니까 이렇게 바꿔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툴박스에서 먼저 사각형 선택 툴을 선택을 하시고 자, 패더 옵션이 0으로 되어 있는지 보시고 스타일은 노말로 되어 있는지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아까 동물 패턴 이미지가 배치될 부분 이렇게 가로 쪽으로 길다랗게 새 레이어에다 작업을 하는 거죠. 자, 이 정도로 선택 영역을 지정을 하시고 자, 흰색을 채울 거니까 Alt 딜리트를 눌러주시면 이런 선택 영역 안에 흰색이 채워졌죠. 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자, 일단 컨트롤 D를 제가 눌러 선택 영역을 해제하고요. 레이어를 또 하나 추가를 해볼게요. 크리에이터 뉴 레이어 아이콘 눌러주시고요. 새 레이어가 만들어지면 이번에는 이제 위쪽으로 삐쭉삐쭉 잘려진 것처럼 자연스럽게 그런 효과를 연출을 해야 되니까 이제 그거는 삼각형 도형을 만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도형 툴을 이용해서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툴박스에 보시면 렉트앵글 툴이라고 하는 이 툴이 있는데 누르고 계시면
이렇게 도형 작업을 할 수 있는 여러 개의 툴들이 보이죠.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기존에 있는 이런 사각형 도형이나 동그란 모서리가 둥근, 그다음에 동그란 도형, 뭐 폴리간 도형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내가 직접 선택해서 작업을 할 거니까요. 커스텀 쉐입 툴 선택을 하시고요. 자, 옵션 팔레트를 보시면 이렇게 사용자가 직접 지정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이 도형의 옵션들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패스도 만들어주고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게 돼요. 근데 직접 도형만 그릴 거기 때문에 세 번째에 있는 이 필 픽셀스라고 하는 옵션을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뒤쪽에 보면 이 별 모양처럼 보이는데 여기를 눌러보시면 여기 부분 말고요. 그 뒤에 보시면 쉐이프라고 하는 옵션 있죠. 거기를 눌러보시면 여러 가지 도형들이 나타나는데 근데 이 부분에 보면 우리가 지금 작업하려고 하는 삼각형 도형은 지금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포토샵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른 도형들도 불러와야 되니까 이 도형 피커에 있는 오른쪽 상단에 삼각형 모양의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 도형 피커의 팝업 메뉴를 열 수 있죠. 그럼 여기에 보면은 올 메뉴가 있습니다. 자, 올 메뉴를 선택을 하시면 자, 전체 도형으로 바꿀 건지 물어보죠. 그럼 OK 버튼 눌러주시면 자, 이렇게 많은 도형들이 한꺼번에 열린 걸 볼 수가 있죠. 네, 지금 우리가 이 쉐이프라는 메뉴를 이용하게 되는데요. 여러분께서 이 쉐이프 메뉴, 이 벡터 형태로 저장을 할 수도 있고 비트맵 형태로 저장할 수 있고 또 나중에 수정하고 사용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포토샵 유저들은 많이 사용합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싶은 쉐이프가 있다면은 인터넷에서 이 포토샵 쉐이프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은 또 다른 이 공개형 쉐이프가 많으니까 다운로드 받으셔서 설치하신다면 보다 많은 이 모양새를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원하는 이렇게 굴곡 있는 쉐이프를 한번 결정해서 사용해 보죠. 자, 그럼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삼각형 도형이 있죠. 그래서 이걸 뭐 직접 선택해서 작업해서 그려도 되겠지만 이렇게 도형이 있으니까 네.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겠죠.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쉐이프 옵션에 있는 드롭다운 버튼 클릭하면 이렇게 이제 도형 피커를 닫을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그리드를 열어놨기 때문에 이걸 보시면서 일단 제가 여기다가 새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 두었었죠. 일단 여기서 제가 삼각형 도형을 Shift 키를 누르고 자, 적당한 크기로 이렇게 하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포그라운드 컬러로 되어 있는 흰색으로 되어 있는 삼각형 도형이 그려지죠. 그 다음에 무브트를 선택을 하시고 요거를 자, 요 정도 위치에 이렇게 갖다 놔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삼각형 도형이 하나가 복제가 되죠. 네.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이 레이어에 계속해서 삼각형 도형을 쭉 가로 쪽으로 복제를 해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레이어 4를 클릭하면 이 삼각형 도형이 선택 영역으로 지정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무브 툴이 선택이 되어 있는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배웠다시피 수평이나 수직으로 어떤 선택되어 있는 이미지를 복제할 때는 Shift Alt 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자, 오른쪽으로 드래그하면 이런 식으로 복제가 되죠. 그래서 쭉 이어서 이렇게 복제를 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단축키 여러분들 상당히 많이 쓰고 요긴해지니까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Alt와 Shift를 동시에 누르면서 무브 툴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용을 해야 되는 거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가로 쪽으로 계속해서 제가 이렇게 테두리가 삐죽삐죽 삐져나온 것처럼 이런 형태의 도형을 자,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도형을 쭉 만들었으면요. 자, 컨트롤 D를 눌러서 제가 선택 영역을 해제해 볼게요. 그러면 하나의 레이어에 이렇게 테두리 부분에 사용할 이미지가 쭉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자, 이 부분을 위쪽만 할 게 아니라 아래쪽도 같이 할 거죠. 그러니까 레이어를 하나 이제 복제를 하면 되겠죠. 자, 레이어를 쭉 드래그해서 레이어 4를 드래그해서 크리에이터 뉴 레이 아이콘 위에 올려놓고 마우스에 손을 떼면 자, 레이어 4 카피가 만들어졌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아래쪽으로 삐죽삐죽하게 이제 만들어야 되니까 아까 배웠죠? 우리가 이제 회전시키는 거 또는 뒤집는 거 이런 거 에디트 메뉴에서 자, 트랜스폼 메뉴로 가시면 플립 호리존탈, 플립 버티칼이 있죠. 여기서는 수직으로 뒤집어야 되겠죠. 플립 버티칼 누르시면 이렇게 뒤집혔습니다. 그러면 무브 툴로 이렇게 아래쪽으로 옮겨놔 보면 아래쪽에도 똑같이 이렇게 튀어나온 것처럼 이런 도형이 만들어지죠. 그리고 지금 보니까 굉장히 위치나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옮겨지는 것이 역시 그리드에 또 스냅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옮겨지는 거겠죠. 그렇죠. 그 뷰 메뉴에 보시면 지금 우리가 아까 그리드를 보이게 했잖아요. 여기에 스냅 기능이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리드 라인에 자동으로 다 달라붙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작업할 때 훨씬 편리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모양새를 할 때는 우리가 반드시 그리드를 켜놓고서 그리고 또 스냅 기능을 이용하게 되면 정확하게 이렇게 간격을 유지할 수 있는 것 같네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우리가 이제 위쪽에도 이렇게 이런 도형을 만들었지만 아래쪽에도 하나 더 만들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처음부터 만들려면 힘드니까 이 레이어를 합쳐놓고 작업을 하시면 복제를 하시면 편하겠죠. 그래서 레이어를 합칠 때는 세 개를 이렇게 링크로 걸어주면 이 세 개의 레이어가 하나의 지금 이렇게 삐죽삐죽 삐져나온 이런 도형이 되는 거기 때문에 링크로 묶어주고요. 그 다음에 레이어 팔레트 우측 상단에 보시면 삼각형 버튼 있죠. 눌러주시면 여기에 머지 링크드라고 하는
링크로 묶여져 있는 레이어들을 합쳐주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세 개가 합쳐졌죠. 자, 그 다음에 요거를 또 하나 카피를 해볼까요? 자, 레이어 4 카피를 드래그해서 크리에이터 뉴 레이 아이콘 위에 올려놓으면 카피 2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 무브도 선택되어 있는지 보시고요. 쭉 드래그해서 아래쪽에 적당한 위치에다가 갖다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가 지금 간단하게 이 머지를 해봤는데요. 이 레이어에 내가 원하는 레이어를 선택해서 합칠 때는 링크를 사용을 하고 전체 레이어를 합칠 때는 비저블을 이용을 하면 되겠죠. 예, 비저블 이용해도 되고 플래튼 이미지를 이용해도 되고요. 이 플래튼 이미지와 그리고 비저블과는 크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플래튼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전체 레이어, 모든 레이어, 백그라운드까지 포함해서 다 하나의 레이어로 만든 다음에 JPG나 GIF 등등 다른 파일 포맷 형태, 그러니까 PSD가 아닌 파일 포맷 형태로 저장을 할 때 주로 사용을 하고요. 네. 그다음 비저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레이어 팔레트에서 켜져 있는 레이어만, 그러니까 눈망 아이콘이 켜져 있는 레이어들만 합치거나 할 때 작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레이어 작업을 하다 보면 레이어가 많이 쌓이게 되거든요. 그럼 레이어가 복잡하게 있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불편하죠. 그래서 특정 레이어들은 합쳐도 무방한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그런 레이어들, 여기저기 떨어져 있는 레이어들만 켜놓고 그 팝업 메뉴를 여신 다음에 이제 비저블 메뉴를 이용을 하시게 되면 켜져 있는 레이어만 합칠 수도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 머지를 할 때 또 그 실수를 많이 하는 것이 합쳐놓고서 작업을 한 다음에는 되돌리기가 상당히 힘드니까 합칠 때는 또 굉장히 유의하면서 해야겠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 내가 어떤 이미지하고 합칠 것인지 또 이건 분리해 놓는 것이 이후에 수정할 때 훨씬 편리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판단을 해야 되겠죠. 좋습니다. 자, 머지까지 보았고요. 자, 그럼 이제 계속 작업을 해보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동물 이미지를 가지고 패턴 이미지를 깔아볼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제가 미리 준비되어 있는 이미지를 한번 불러와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이렇게 곰인형 사진이 있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원숭이 사진이 있고요. 근데 이렇게 이런 이미지들을 또 이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곰인형과 이 원숭이 이미지를 패턴 이미지로 딱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배경에 있는 부분은 필요가 없죠.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미 작업이 돼 있는 걸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곰만 선택되어 있죠? 그 다음에 원숭이만 선택되어 있죠. 그래서 이걸 두 가지를 가지고 작업을 해볼 텐데요. 제가 자, 이 곰인형을 가지고 작업을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보신 것처럼 배경이 투명하게 작업이 돼 있어요. 그래서 먼저 자, 여기에 있는 컨트롤 키를 누르고 백그라운드를 눌러보시면 곰인형만 선택이 되죠. 일단 컨트롤 C를 눌러서 복사를 하시고 일단 요건 닫아볼게요. 그 다음에 새 작업 도큐먼트를 열기 위해서 컨트롤 N을 눌러보시면 지금 보신 것처럼 윗사이트가 크게 열리는데 일단 OK를 눌러볼게요. 그리고 여기다 컨트롤 V를 제가 눌러볼게요. 그러면 곰인형이 지금 새 작업 도큐먼트에 붙여넣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곰인형의 크기를 좀 줄여야 되겠죠. 패턴 이미지로 사용을 할 거니까. 자, 컨트롤 T를 눌러주시면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크기 조절점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크기 조절점 좌측 상단에 있는 크기 조절점 위에 마우스를 올리고요. 자, 그 다음에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어느 정도 크기를 이렇게 줄여놓고요. 근데 지금 작업 도큐먼트를 보면 지금 66.7%로 돼 있는데 돋보기 툴을 제가 한번 더블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일단 크기 조절 상태를 적용할 건지 물어보는 어플라이가 나타나면 눌러주시고요. 다시 한번 돋보기 툴을 더블 클릭하면 실제 사이즈 100% 크기로 보이죠. 자, 무브 툴을 선택하시고 곰인형의 위치를 이 정도로 옮겨 놓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컨트롤 T를 눌러서 크기 조절을 다시 Shift 키를 누르고 이 크기 조절점을 드래그해서 자, 적당한 크기의 곰인형으로 이렇게 크기를 줄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패턴에 등록할 거니까 곰의 크기가 작은 것이 유리하겠네요. 네, 그렇죠. 자, 그럼 툴박스에서 아무 툴이나 하나 선택하면 또 어플라이 나오죠? 눌러주시고요. 그다음 이번에는 파일 메뉴에서 오픈 메뉴 누르신 다음에 다시 아까 작업해 두었던 이 원숭이 그림을 또 불러 오시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백그라운드 카피를 눌러주시면 선택할 수 있고, 자, 컨트롤 C 복사하시고요. 닫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작업 도큐먼트에다가 컨트롤 V를 눌러서 붙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또 T를 눌러주시면 크기 조절할 수 있겠죠. 자, 이 크기 조절을 해야 되니까 좌측 상단에 있는 크기 조절점을 드래그해서 적당한 크기로 줄여주시고, 자, 계속 Shift 키를 눌러서 이 정도로 줄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역시 툴박스에서 무브 툴을 선택하시고 어플라이 누르신 다음에 다시 원숭이 그림도 곰인형 옆쪽에다가 갖다 이렇게 놔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곰과 원숭이가 이제 아주 작게 이렇게 배치가 되었는데요. 이렇게 배치시킨 이유가 이걸 갖다가 벽지처럼 쭉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패턴 이미지로 만들 거니까요. 네, 패턴으로 한번 이제 등록을 해보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패턴으로 등록을 할 거니까요. 자, 툴박스에서 이 사각형 선택 툴을 선택을 하시고 두 개의 이미지를 같이 포함시켜서 패턴 이미지로 등록을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 영역을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걸 패턴 이미지 등록할 때는 에디트 메뉴에서 Define 패턴 메뉴 눌러주시고요. 자, 패턴 이름이 나타나면 이름을 그냥 패턴 이름을 입력하셔도 되고요. 현재 이름 그대로 사용하셔도 되고요. OK 눌러주시고요. 자, 그럼 패턴이 등록이 돼 있으니까 제가 이건 닫아보겠습니다. 저장 안 하셔도 되고요. 자, 그럼 이 작업 도큐먼트에다가 새 레이어를 만들어서 패턴을 채울 거니까 크리에이터 뉴 레이어 아이콘 눌러서 새 레이어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일단 패턴 이미지가 채워질 영역을 제가 이렇게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선택 영역으로 지정을 해볼게요. 사각형 선택 툴을 이용해서. 그 다음에 에디트 메뉴에서 필 메뉴로 가시면 우리가 등록했던 패턴을 이 컨텐츠에 있는 유즈의 패턴을 선택하시고 커스텀 패턴에서 아까 우리가 등록했던 이 패턴 이미지를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OK를 눌러주시면 이런 패턴들이 지금 채워진 걸 볼 수가 있죠. 네, 그렇군요. 그럼 이제 크기에 맞춰서 잘라붙이면 되겠네요. 예. 자, 일단 컨트롤 D를 눌러서 제가 선택 영역을 해제하고요. 사각형 선택툴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 이 위쪽 부분 필요 없는 부분을 마우스로 쭉 드래그해서 자, 선택하고 딜리트를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아래쪽에 필요 없는 패턴 부분이 있죠. 여기도 역시 마우스로 쭉 드래그해서 선택한 다음에 딜리트를 눌러주신 다음에 자, 컨트롤 D를 눌러주시고 무브 툴 선택해서 요거를 이렇게 패턴 이미지 채울 부분에다 갖다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이제 띠가 만들어졌는데 아랫부분도 역시 복사해서 붙여주면 되겠고 그리고 아이의 사진을 이제 붙여넣어보죠. 예. 자, 그러면 아랫부분은 그냥 레이어 하나 카피해서 이렇게 옮겨주시기만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선택해두었던 아이 사진 예전에 배웠다시피 레이어를 드래그해서 바로 갖다 놓는 방법이 있죠. 네. 부부터 선택되어 있는지 보시고 쭉 드래그해서 갖다 놓으시면 자, 아이가 이렇게 넣어졌죠. 그런데 아이 크기가 지금 너무 크니까 이것도 역시 컨트롤 T를 눌러서 크기를 조절을 해주시고요. 적당한 위치에 이렇게 갖다 놓으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더블 클릭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이제 문자 툴들을 이용해서 작업들을 해주시면 되는데 타이틀도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소대 내용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자 보시면 이런 부분 그러니까 제목 입력하고요. 그 다음 배경 부분 요거는 새 레이어 추가하시고요. 우리 예전에 처음에 선택 영역 지정할 때 원형 선택 툴에서 패더 지정하고 번지게 한 다음에 흰색만 채우면 이런 배경 후광 효과를 줄 수가 있고요. 네. 내용 입력하고 이런 부분들 쭉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뭐 글자만 입력하면 되니까 어려운 작업은 다 끝난 것 같은데요. 자, 어떠십니까? 오늘 초대장 만들기 해봤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보시면서 아, 내 초대장은 이렇게 만들면 괜찮겠구나 하면서 보신 분들은 큰 도움 되셨으리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생에 단 한 번뿐인 소중한 결혼식. 신랑 신부에게만 한 번뿐인 줄 알았더니 사진 촬영자에게도 예외는 아니라는데 사진 경력 몇 년을 외치는 경력자도 우습게 봤다간 큰 코 다치는 게 바로 이 결혼사진 촬영. 사진 좀 찍는다고 덥석 촬영에 나섰다가 자칫 잘못하면 평생 원망 듣는 일도 생긴다는데 서툴어도 괜찮은 건 신랑 신부뿐. 사진 촬영만큼은 누구보다 노려내야 한다. 오늘은 결혼식 사진 노하우를 알아보도록 하자. 결혼식 사진은 굉장히 움직임이 많은 사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피사체, 수많은 움직임들을 가지고 있는 그 피사체들을 하나하나 포인트마다 집어넣어야 되죠. 특히나 주례사가 없는 동안이 아니고서는 그 피사체를 한 번이라도 놓치게 된다면 그것은 당사자들, 일생에 한 번 있는 결혼식을 하게 되는 그 당사자들에게는 굉장히 큰 피해가 아닐 수가 없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식전에, 결혼식 전에 자신의 카메라를 자신의 수족처럼 다룰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요구시 되고요. 또한 결혼식 하기 전에 그 준비물 속에 디카인 경우에는 특히나 배터리와 메모리를 챙기는 것 꼭 잊지 마세요. 결혼식 촬영을 맡게 됐다면 결혼식이 시작되기 전에 결혼식장을 미리 둘러보는 것이 좋다. 각 장면마다 어떻게 촬영할 건지 미리 알고 찍는 것과 모르고 찍는 것은 결과물에서 큰 차이가 있다. 식이 치러질 결혼식장 내부의 화이트 밸런스 상태를 체크하고 신부가 대기할 신부 대기실과 패백을 치르는 패백실, 그리고 하객들이 식사를 하고 신랑과 신부가 인사를 하는 식당 등을 미리 살펴보고 꼼꼼히 체크해놓는 것이 좋다. 결혼식을 촬영하는데 지각을 했다면 그 촬영의 반은 실패한 거나 마찬가지인 셈이다. 결혼식 사진에서 특히 주의할 점들이 바로 화이트 밸런스와 노출 부분입니다. 우리가 흔히 보고 있는 그런 웨딩드레스, 신부의 웨딩드레스를 그냥 찍게 되면은
흰색이지만 그 디지털 카메라로 찍게 되면 초록색이나 붉은색으로 나오는 경우가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레이 카드, 우리가 그 음식 사진을 찍었을 때 배웠었습니다. 그레이 카드를 써서 화이트 밸런스를 맞춰준다고 했는데요. 이런 식장 안에서도 그 그레이 카드를 쓰면 좋겠지만 그 수많은 분빔 속에서 아무래도 그레이 카드를 쓴다는 게 좀 힘들겠죠. 그래서 임시로 많이 사용하는 것들이 신부의 그런 하얀 웨딩드레스에다가 수동 화이트 밸런스를 맞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 신부의 하얀 웨딩드레스가 이쁜 하얀색으로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노출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흔히 보는 그 신부의 하얀 웨딩드레스가 굉장히 밝은 편이기 때문에 디지털 카메라는 노출 값을 낮추게 됩니다. 그래서 신부의 얼굴에 노출을 맞추거나 또는 노출 보정으로 인해서 한 2스탑에서 3스탑 정도 올려주게 된다면 올바른 노출 값이 맞게 될 것입니다. 예식장이란 곳은 의외로 사진 찍기에 까다롭다. 예상외로 어둡고 광량 확보도 쉽지 않고 조명도 조금의 자리 이동만으로도 수시로 바뀐다. 고급형 디카로는 물론 고급형 디카로도 촬영하기 힘든 결혼 사진. 그렇다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비디오 아저씨를 따라다니자. 비디오 카메라 앞에 조명이 있어 플래시 없이도 흔들리지 않는 사진을 촬영할 수 있다. 결혼 사진은 두 남녀의 일생을 담는 그런 기록 사진의 연장이기 때문에 흔들림이 있게 된다면 그 기록 사진으로서의 의미가 없게 되죠. 특히나 디카포커스의 전 시간에서 가르쳐드렸던 그 흔들림 현상에 대해서 제가 한번 알아보았었는데요. 광량이 모자르거나 또는 그 카메라의 흔들림으로 인해서 그 블러 현상이 생긴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습니다. 이런 결혼식 사진 흔들림이 없게 찍으려면 우선은 스트로보가 있는 그런 카메라를 구비해야겠습니다. 특히나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디카들에 있는 그 내장형 스트로보로는 아무래도 광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좋은 결혼식 사진을 찍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더 좋은 카메라를 빌린다거나 또는 구해서 결혼식 사진을 찍어야겠고요. 특히나 광량이 충분히 확보되는 그런 야외 사진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서 이점이 있겠죠. 평생에 한 번 있는 결혼식. 한 번 놓치면 다시 그 장면을 잡기는 불가능하다. 촬영자의 사명감, 당연히 어느 때보다 더 필사적일 수밖에. 빠른 예식 절차에 빠르게 지나가는 순간들. 기술적인 노하우도 중요하지만 예식의 흐름을 알고 중요한 장면에 미리 기다리는 것이 중요하다. 결혼하는 당사자들에게야 일생에 한 번 있는 결혼식이지만 촬영자에겐 찍으면 찍을수록 경험이 곧 노하우가 되는 것이다. 결혼 사진을 부탁받게 되면 항상 곤란해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오늘 저와 함께 경험해보셨으니까 아마 찍게 되면 아마 잘 찍으실 거예요. 하지만 이런 사진들을 한 장에 하나의 작품으로 만든다는 생각보다는 여러 장을 찍으셔서 그 결혼식을 치르는 그 친구들이나 또는 아는 분의 그 좋은 사진을 남겨드린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결혼식 사진은 역시 많이 찍어본 사람들의 사진이 다르긴 다르더라고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가끔 이제 그런 의뢰를 받은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결혼식 사진을 찍었는데 자기 자신이 부탁받아서 너무 잘 못 나와가지고 이게 좀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으니까 그걸 좀 보정을 해달라고 부탁을 한 적이 있는데, 근데 참 이렇게 잘 나오게 하려면 미리 사전 정보들을 잘 체크하고 또 연습 많이 해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마 오늘 노하우를 익히셨으니까 여러분께서도 도움이 되셨을 겁니다. 자, 다음 시간 예고해 주시죠.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자기 자신이 찍은 여러 가지 이미지들, 사진들을 가지고 나만의 윈도우 바탕화면 테마를 좀 만드는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용하겠네요. 저희 홈페이지에 오늘 한 내용들의 자료도 올라가 있습니다. 많이 접속하셔서 자료도 많이 다운로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